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이론 두 번째 강의로 유전율과 투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강의 주제를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요. 자, 유전율과 투자율은 전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나 학원가에서 방학특강을 진행하다 보면 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자, 유전율이 뭐냐? 자, 그럼 이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 뭐 대학교로 따지게 되면 3년 동안 전기를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합치게 되면 고등학교 때 3년, 대학교 때 1에서 2년 해서 4에서 5년 정도를 공부한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더라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너무나 기초적인 상수다 보니까 유전율과 투자율을 명확하게 해석해 작성한 교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유전율이 이거다 해서 유전율의 상수는 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여기에 대입해 어떠한 힘을 구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해서 자, 우리가 전기를 처음 공부하다 보면 자, 이 유전율과 투자율은 단어부터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기공학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해가 안 된다면 무조건 외우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전율과 투자율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유전율과 투자율을 해석하기 앞서서 전속과 자속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의 최소 단위를 전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유공간 속에 소정의 1쿨롱의 유니트 차지가 단위 전하가 있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주변에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이런 전기적인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마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전기력선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력선이라는 거는 전기의 힘을 뭐로 나타낸 거예요? 선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임의의 공간 속에 이런 전기력선을 많이 나타나게 되는, 다시 말해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전기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작다라는 거는 자, 반대로 전기의 힘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은 우리가 전개 또는 전기장이다 또는 일렉트릭 필드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1쿨롱으로부터 발생되는 무수히 많은 전기를 나타내자니 좀 복잡한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을 하나의 선으로서 묶어서, 자, 한자로는 묶을 속자가 되겠죠. 뭐 영어로는 뭐 플럭스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1쿨롱의 전하로부터 나가지는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을 한 개의 선으로 대치하게 되면 우리가 전속선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자, 1쿨롱의 전하로부터 만들어지는 전기력 선수는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통해 유전율분의 전하량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1쿨롱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입실론분의 1개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진공중이 가지고 있는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지수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10의 12승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1쿨롱으로부터 발생되는 전기력선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기력선을 한 개의 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전속선이 발산하고 있다라고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1쿨롱의 전하에서는 한 개의 전기력선이 발산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기의 기초 개념이다라고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선에 대한 방향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플러스 전하량, 다시 말해 양에 대한 전하는 발산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음의 전하량, 다시 말해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력선의 가장 대표되는 특징은, 자, 전기력선은 입실론분의 Q개만큼 발산을 하며
항상 플러스로 출입해 마이너스로 끝난다라는 개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속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하로부터는 전기력 에너지가 발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자석으로부터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해서 우리가 이런 N극을 플러스 마그네틱이다라고 해서 양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마그네틱, 자하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웨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하에 대한 기호는 Q가 되고요. 단위는 쿨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자석에 대한 힘을 우리가 자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마그네틱, M에 대한 기호를 쓰고 단위는 웨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N극과 S극을 대체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자기적인 힘을 선으로서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자계 또는 자기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력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차피 우리가 학문을 전개함에 있어서 쿨룽의 법칙이라든가 가우스의 법칙을 토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뭐 전기학이나 자기학이나 거의 비스무리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학 쪽에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자,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이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나가지고 이때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분의 Q계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력선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물론 1쿨롱의 전하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을 하나의 선으로 묶어 나가게 되면 묶을 속자를 써 전속이다 라고 나타냈고요. 자, 자기학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자가 존재하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자기력선의 총 숫자는 가우스 법칙과 같이 투자율분의 자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로 바뀌었고요. 자, 우리가 힐라버로 뮤라고 읽죠? 그 다음에 전하량 대신에 자하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 1웨바로부터 나가는 한 가닥의 선을 우리가 앞으로 자속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속이라든가 여기에는 자속에 대한 개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자, 다시 말해 전속도 파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속도 파이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 두 번째 강의 주제가 되는 유전체와 유전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유전체부터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적인 절연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절연체면 절연체인데 전기적인 절연체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전기적인 절연체라는 건 여기에는 유전체를 직접적으로 단어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자는 끌 유자가 되고요. 전기전자의 몸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절연체는 절연체인데 외부의 어떤 에너지와 힘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이 유도가 되는 물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리봉이 있어요. 자, 유리봉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절연체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헝겊을 가지고 막 문지르고 나면은 이 유리 표면에는 전기적 에너지가 유도가 되죠. 자, 또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받침 있잖아요. 책받침을 여기 옷사에다 이렇게 문지르고 난 다음에 머리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부하게 뜨면서 전기적인 성질이 유도가 되죠. 자, 이렇게 절연체면서 전기적인 성질이 유도가 되는 물체를 우리는 유전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전율이란 건 뭐냐? 자, 방금 유전체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시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셨을 거예요. 이런 전기적 성질을 끌어냄에 있어서 그때 만들어내는 전기적인 특성 비율을 우리가 유전율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콘덴서 모델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콘덴서라는 건요,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장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배터리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덴서의 구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충전할 수 있는 두 개의 알루미늄 급판과 이 사이에 유전체라는 매질을 채워 넣어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전체 내부에 대한 구조를 보시게 되면 무수히 많은 영구 쌍극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영구 쌍극자라는 거는 우리가 유극분자, 구속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게 되면, 자, 유전체라는 건 아까 전기적인 절연체라고 그랬죠? 평상시에는 전기적 힘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원래부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외부적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전기적인 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자가 구속돼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랜덤하게 비규칙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콘덴서 제품에다가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충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외부에 충전된 두 개의 전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유전체 내부에 있었던 유극분자 또는 구속전자가 이 전기에 대한 방향으로 재배열되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흡인력이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이 플러스로부터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자에 대한 구조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해서 핵은 플러스로 표현하고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분자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의 크기는 같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에 대한 쌍극자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 이 근접하는 곳에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쌍극자에 대한 형태로 배치가 다시 말해 재배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쌍극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재배열되는 현상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최외곽에 있는 마이너스는 자, 여기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에서 자, 이쪽 인접해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중화 현상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요. 자, 인접해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중화 작용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전기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최외곽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충전된 전하에 의해서 유전체 내부의 전하의 극이 딱 분리가 되는 현상을 분극 현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소정의 유전체에다가 전기를 가하게 되면 유전체 내부에서 어떤 현상? 분극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바깥에 충전된 전하를 진전하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유전체 내부에 유도가 된 전하를 분극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흡입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체 내부에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마이너스에 의해 더 많은 플러스 전하를 땡기려고 할 것이고 자, 여기 밑에 이 플러스의 전하에 의해서 더 많은 마이너스 전하를 땡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덴서 자체에 대한 용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적되는 전하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콘덴서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콘덴서의 용량이 증가하는 작용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적인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에 대해 정의를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유전율은 우리가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진공 중의 유전율 값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상수값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진공이라든가 공기, 자, 공기도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공기와 진공이 나타내는 전기적 특성 비율을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자, 이때 F라고 하게 되면 페럿이라고 불러줍니다. 페럿. 그리고 페럿 퍼 메타에 대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초급반에서 이걸 무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이 나타내고 있는 유전율의 크기는, 자, 이건 좀 기분 나빠도 외우셔야 돼요.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수값이고, 자, 쉽게 8땡이 5땡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입실론 S를, 자, 입실론 S를 우리가 비유전율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비유전율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콘덴서에 대한 비례 상수값이에요. 자, 우리가 이 콘덴서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 놓은 콘덴서를 진공 콘덴서 시제로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가 바로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자, 레퍼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참고, 자, 기준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해서 진공 콘덴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 콘덴서 사이에 여러 개의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콘덴서 양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유전체 내부에서는 분극작용을 일으켜 더 많은 전하량을 축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두 개의 콘덴서의 용량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콘덴서 용량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유전체 콘덴서 용량이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 콘덴서를 기준으로 유전체를, 자, 소정의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몇 배만큼의 크기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때에 대한 비례상수를 비유전율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진공이나 공기의 비유전율은 얼마가 될까요? 자, 진공이나 공기의 비유전율은 진공 콘덴서와 진공 콘덴서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0분의 C0가 되니까 1이 되겠죠? 해서 공기나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무조건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뭐 종이라든가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아니면 유리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이 특성값은, 정기적인 특성값은 차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비유전율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이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정기적인 특성값은요. 자, 우선은 진공에 대한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레퍼런스에다가 유전체를 삽입해서 변화가 되는 비율, 비유전율을 곱해줘야 전체 유전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롱이라는 학자가 실험한 상수값인데요. 자, 이건 좀 기분 나빠도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자,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진공 중에 가지고 있는 유전율 값이 되겠죠. 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입실론 제로와 여기에는 상수값을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입실론 제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자, 원래 입실론 제로의 상수값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요. 자, 희한하게도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8땡이 5땡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누르시다 보면 8.854라고 나오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8.855로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상관이 없는 게, 자,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됐던 4가 됐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성체와 자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성체다라고 하게 되면 자석의 성질을 끌어낼 수 있는 물체, 뭐 쉽게 말하면 철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철에다가 우리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다 전기를 가하게 되면 이 철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끌어낼 수 있는 물체를 자성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정의 자성체 안에 우리가 어떤 분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랜덤한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화살표를 우리가 마그네틱 도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구란 건 뭐냐면 자석의 힘을 낼 수 있는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가 N극, 그 다음에 화살표 반대쪽을 S극으로서 분자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성체가 이런 자성체의 내부 자구가 이렇게 랜덤 배열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자석의 힘은 제로가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외부에다가 자계를 가하게 됩니다. 자, 자계를 인가하게 되면 이 자성체 내부에 있던 자구가 다음과 같은 스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핀 운동하면서 재배열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분극 현상과 마찬가지로 최외곽에 S, 반대쪽에 N극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이에는 NS 중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성체에서 나타내는 자석의 힘, 자하는 이 자성체 최외쪽에서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가운데는 우리가 중화 현상에 의해서 전부 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막대 자성체를요, 칼 갖다 반으로 딱 쪼개면 어떻게 돼요? 독립된 S와 독립된 N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를 탁 하고 자르게 되면 여기를 탁 하고 자르게 되면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이 다시 유도가 되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자, 여기 부분을 잘랐다라고 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N극과 S극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기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냐면 독립된 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항상 플러스 마그네틱과 마이너스 마그네틱, 다시 말해 N극과 S극은 함께 공존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체가 자화되는 현상은요, 이 자석화되는 현상은 마치 유전체의 분극 현상과 같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투자율도요, 앞에서 학습한 유전율과 마찬가지로 자, 우선 투자율은 우리가 힐라버로 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U자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짝대기 하나 내리시고 이렇게 U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율은 자,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진공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비투자율은 뮤S 또는 뮤R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율을 여기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외부에 영구자석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자석의 N극으로부터 S극으로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산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미 이 공간 속에 자성체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체가 없는 경우 소정의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두 가닥이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공간 속에 한번 자성체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계 내에 자성체가 입사하게 되면 이 자성체는 자화 현상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N극으로부터 S극으로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기력선은 자, 이 영구자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자기력선에 비해서 자, 어때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주 자기력선의 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감자력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성체로부터 만들어진 자기력선은요, N에서 출발해 S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영구자석부터 만들어진 주 자기력선은 아무래도 이런 저항에 대한 성분이 발생하게 되는 외부 공간이 아니라 자기력선의 방향이 같은 자성체 내부로만 흐르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 자, 여기 성분에서는 자기력선으로 반대 방향이죠. 하지만 자성체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 있었던 자기력선이 전부 다 자성체 내부로 밀집하는 현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투자율은 바로 이겁니다. 자성체가 없었을 때와 자성체가 존재했었을 때의 자기력선에 대한 비례 상수를 우리가 비투자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공간이 진공이나 공기가 되는 게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대비해 자성체가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을 땡길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비례 상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또는 진공의 비투자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진공이나 공기는 같은 조건에 대한 비율이니까 1이 되겠죠? 하지만 자성체를 삽입하게 되면 그 크기는 항상 1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수가 바로 쿨롱 상수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얼마예요?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풀어보게 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류와 자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